양도가액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뭐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아시잖아요. 실제거래가액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돈을 얼마 주고 받기로 한 금액, 이게 실제 거래가액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 중 제일 실무적으로 우리가 많이 드는 것이 양수자가 인수한 양도자의 채무는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은데 일반인들이 착각을 해요. 10억 중에서 대출이 6억이나 꼈다. 그럼 6억을 빼고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계산하는, 층계 처리하거나 변제를 했을 테니까. 두 번째가 이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인데, 매매 약정이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매매 약정이 있으면 매수자가 부담하더라면 부담은 그게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매수자가 없이 하면은 증여가 돼요. 내주면. 그러니까 반드시 특약사항에다 약정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강조지만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했는데 플러스 2억이 양도소득세다. 요거를 2억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매수자가 부담한다. 요렇게 계약서를 쓰면은 12억짜리가 돼버려요. 12억짜리가. 돼서 다시 여기에 양도세가 또 계산돼요. 그러니까 양도가액 10억 그래 놓고 특약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얼마인지 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금액을 쓰지 마시라고. 특약서에다 그 말만 딱 깔끔하게 쓰셔요. 그러면 그 금액만 나중에 양도가에다 가산해서 양도소득세가 한 번 부과되는 거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수자가 부담했으면 같이 가산되는 거예요. 가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에다가 금액을 일부러 적시해가지고 정확히 한다고 해놨는데 그게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불리해져 버려요. 불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양수자가 나중에 취득했을 때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줘요. 양수자가 부담하고 물어줬으니까 당연히 취득원가에 들어갑니다. 장기 할부 이자 상당액, 장기 할부의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10억인데 이거를 3년간 돈을 나눠서 주기로 했어. 그러면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잖아요. 10억 플러스 2억. 그럼 양도가액이 10억 플러스 2억에서 12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10억에 매매하기로 했어. 근데 이거를 잔금일까지 안 줘. 잔금일까지 안 주고 계속 지연시켜. 지연시키니까 여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가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어. 이 지연이자 받은 거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는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이거를 소비대차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자 받기로 하고 연장시켰으면 요거는 소비대차로 전환했으니까 이자를 받은 거예요. 이자. 양도대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종합소득으로 가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성질이다.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거, 아까 지금 말한 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은 안 들어가는 거고, 위약금 배상금도 당연히 빠져요. 당연히 빠집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납입기일이 미도래한 분담금, 요게 분담금은 당연히 안 들어가죠. 넣고 잼으로 빼도 똑같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요게 미불이익 금액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에서 고가주택을 판정할 때 양도가액이 커져 버리죠. 그래서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버려요. 양도가액이 커져 버리면. 그래서 미불이익 금액은 양도가액에다 집어넣지 마시라고. 아예 집어넣지 마세요. 네. 보상금, 지연 손해금, 요거를 잘 좀 보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적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적정한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보상금을 주는데 10억을 주는데 지연 손해금을 5억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걸 갖다 양도세를 못 모르고 다 내버리시는데 이 지연 손해금으로 받은 거는 양도가액과 상관없는 거예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에요. 아예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그럼 포함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 재개발 재건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당연히 양도가에 포함 안 되겠죠.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것 중 감액된 경우, 감액된 거는 내가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의 봐가지고 2억을 줄여서 8억으로 받기로 했어. 그러면 2억 빼고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양도가액이 조정된 거잖아요. 조정된 것이니까 조정된 것은 봐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도자산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만약에 더 받았다면 제외시키라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도산으로 해수불능된 양도가액은 요거는 해수불능 여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 능력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적색으로 뭐 해서 하면 하나도 재산가액이 안 나온다고 회신이 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중개인이 중간에 횡령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안 했죠. 그 횡령했다고 안 빼준다 이 뜻이에요. 수표나 어음 받는데 이거 부도났다고 바로 빼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대금이 최종적으로 못 받았다고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수표 부도났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이주비도 당연히 안 빼주죠.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직기부분. 아까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구분거래한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과 직기부분을 구분해서 거래를 하고 합리적으로 가치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감정가액, 여기는 기준시가가 없잖아요. 직기부분 기준시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별 기준시가가 다 있으면 안무계산 근거가 되는데 없을 때는 감정평가하고 그게 안 되면 뭐라고 써? 장부가액, 취득가액 요 기준으로 안분을 해내는 겁니다.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는 요때는 제외를 못한다. 금액 구분을 안 해놔버리고 한꺼번에 적어버렸으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복식기장 의무자에 한해서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복식기장 의무자가 아니면 과세 안 된다는 거죠? 네, 과세 안 돼요. 네, 적용 사례는 숙박시설, 호텔, 주유소, 과수목, 수목, 예, 같이 있는 수목도 다 해당돼요. 어떤 집 가니까요, 정원 서가고 정원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분들이 임야를 비상용 토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임야가액 중에서 나무를 빼내는 거예요. 임야가 10억이 거래됐다면 나무값 6억, 임지 4억. 근데 이게 자연 생육된 나무들이에요. 자연 생육된 나무는 구분해서 거래하면 안 돼요. 내가 가서 육림을 하고 그걸 내가 직접 키워서 가치 있는 나무를 만들었을 때 빼낸다는 것이지 자연 생육된 거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지금 어떤 보수 정도가 들어가서 하나에 뭐 단가가 200만 원짜리 소나무가 다 자라고 있다면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인 임야에서는 잘 안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교환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감정평가에 의해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실질거래가가 존재한다고 보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액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평가액이 없이 당사자 간에 약정을 했을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이 됐으면 국세청 견해서는 이게 시가로 인정할 만한 정상가액으로 했으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가액이 나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시가로 인정할 만한 이 부분이 아니면 인정 못 해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예, 심판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시세가 나와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가 명확히 나가 있고 내가 택지로 분양받아 갖고 현재 시가가 프레임이 형성돼 있는 금액이 나와. 그거를 서로 맞교환했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가치 청산을 했다면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예,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그걸 근거로 현금 청산이 이루어진 것만 이게 실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A가 100억짜리예요. B는 70억짜리예요. 그러니까 현금 30억을 여기다 붙여줬겠죠. 이렇게. A 입장에서는 B를 반드시 사야 돼. 그래서 30억을 줘야 맞는데 10억밖에 안 줬어. 10억밖에. A는 100억짜리고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B는 70억짜리인데 10억밖에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A의 양도가액은 100억이냐 80억이냐 이 문제예요. 추계로 들어갈 때는 당해자산가액이고 교환으로 들어가서 실질거래가액이 들어가면 내가 내 물건을 주고 내가 취한 거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80억밖에 안 받았잖아. 돈으로 100억짜리인데 80억이 팔았어. 나는 얼마에 양도를 했어요? 80억이지. 내가 받은 것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거, 주는 것 갖고 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실가로 인정이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어쩐다? 내 당해자산의 추계가액이에요. 내 거는 감정가액이 존재해. 여기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나는 실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질거래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추계가는 적용되죠. 그때는 내 거 감정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때는 당해자산의 감정가액이에요. 그래서 교환에서 최고의 절세가 나오는데 우리 세무업무도 요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보실래요? 요게 A가 50억짜리 플러스 30억짜리 부동산을 줬어요. 플러스해서. 근데 내가 요 B를 준 거는 40억짜리예요. 40억짜리. 감정평가를 안 한 거예요. 맞교환했어. 뭐라고 썼어? A는 현금 50억에 건물 30억짜리를 준다. 30억짜리 표현을 안 한 거예요. 현금 50억과 A는 갑이라는 부동산을 주고 40억짜리 말을 안 하겠죠. 예, 그냥 B는 을이라는 부동산을 갑에게 준다. 이렇게 교환계약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교환계약을 썼어. 자, 문제는 A, B는 지금 감정평가를 안 했죠. 당해 실질거래가액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데 A의 기준시가는 예를 들어서 60억이에요. A의 기준시가는. B의 기준시가는 30억이에요. A는 60억이고
B는 30억이 기준시가라고. 자,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한번 보실래요? B는 내가 내 걸 주고 50억 플러스 30억을 받았죠. 내가 현금을 50억을 취했죠. 그러면 내 양도가액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의 결정 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데 결정 원리를 모르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실질거래가액. 실질거래가액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죠. 매매사례가액 있어요? 감정가액 있어요? 없잖아. 그럼 뭐 당해자산에 기준시가라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지금 기준시가 30억 있는데 나는 돈을 얼마 받아왔어? 현금으로? 현금 50억에다 플러스 30억짜리 또 받았잖아 이거를.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50억 현금으로 받아왔는데 30억의 양도세를 매기려니까 이상하잖아. 이상해요? 안 해요? 이상해요. 요게 세무공무원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한다니까. 50억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30억에 과세를 해? 양도소득세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니까. 실질거래가에 하게 되면 실가로 하고 모르면 뭘로 간다?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기준시가를 한다니까 순서대로. 여기서 돈 30억 받았냐 안 받았냐 80억 받았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서 50억 받았네 더 받았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로 간다고요. 자, 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 30억짜리 갖고 왔어.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이것을 150억에 팔았어. 30억짜리 갖고 와서 150억 팔았어 내가. 통일결정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요게 실가예요 기준시가예요? 실가면 취득가는 뭐라고 가야 돼? 요게 실가예요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잖아요. 실가 대 기준시가는 못 쓴다고 그랬잖아. 실가는 실가로 가는데 실질거래가액을 모르면 뭐로 간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로 간다고 그랬잖아. 기준시가로 바로 안 간다고 취득가액은. 그래서 뭐라고? 양도 당시 15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가니까 취득해서 1년, 2년 만에 팔면 이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환산가액이 130억 정도 나오면 양도 차익이 20억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만약에 이거를 취득가를 30억으로 인정하면 절세 플랜이 안 나오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절세 플랜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 중에서 교환만 하는 법인들 있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상가를 땅을 사서 지었어. 80억짜리 지어가지고 200억짜리 건물이 됐어. 근데 지금 양도 차익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세금 많이 나오니까 못 팔잖아, 이거. 근데 땅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150억에 팔려고 그래. 근데 이게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팔잖아. 그때 서로 교환하는 거라니까. 그때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양도 200억짜리가 110억짜리로 떨어져 버리잖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가니까. 그 대신 110억에 샀는데 내가 팔 때는 110억이 취득가가 아니라 뭘로 가? 250억에 팔았다면 250 곱하기 환산가를 만든다고 취득가액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도세가 쩔세가 되니까 이게 최고의 절세 플랜이 나오는 건데 제가 지금 국세청에서 불복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심리위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현금 50억 받아갔잖아. 근데 어떻게 30억으로 과세를 해? 양도소득세 ABC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답답한 거는 제가 설명을 좀 가서 했어야 되는데 안수남에 가서 설명하면 잘난 척 한다고 해서 빠꾸 당할 가능성이 높대. 기각당. 그래서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해서 안 갔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양도소득세 통일결정 원칙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양도가액에 내가 주면서 돈을 얼마 받았냐 중요해라. 연업미 안 받아줬다 하면 50억만 받았다면 내 양도가 50억이죠. 현금 받았으니까. 50억 플러스 요거 가해져 버리면 요게 시가가 나타나줘야 돼. 이 시가가 감정가액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존재 안 하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가본다니까. 불분명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간다니까. 양도가액은. 환산가액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돈은 현금 50억 받았는데 기준시가 30억이 양도가액이 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지금.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이상해. 그러면 여기 내가 현금 받은 거라도 이걸로 실질거래가 가야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 기준시가는 이 거래가 현금 받은 금액을 최소한 넘어서 과세라.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니까. 그런 말이 없다니까. 이게 답답해 죽겠네 정말로. 근데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하셨는데 전문가들도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통일결정 원칙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기준시가 과세 체계에서 100억짜리를 30억의 기준시가로 양도했어. 실제 가액은 100억 현금 받았어. 그럼 기준시가로 과세할 때는 30억의 과세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100억을 팔았다고 알아도 추징을 못 해요. 기준시가 과세 원리가 이렇다니까. 그러면 교환해서 실질거래가액은 언제 존재한다? 감정평가를 해서 현금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평가를 안 해버렸다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안 했어, 의도적으로. 너 의도적으로 안 했네, 세금 덜 내려고? 맞아요, 의도적으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소급 감정을 해서 이게 과세를 하겠대. 교환해서 소급 감정을 해준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환 당시 평가액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 대법원 판례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잘 활용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오픈 단톡방에 교환 중개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절세 플랜이다. 최고의 절세 플랜.
그렇잖아요. 토지 사가지고 건물 지어서 팔라는 분들은 세금 많이 나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나대지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지상에 건물 지어진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김포 가다가 모텔 있는 거 대출 많이 받아갖고 이자 나가는데 죽겠는데 이것이 안 팔려.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원주 가다가 강원도 가다가 임야 사놓은 양반이 그 임야 사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열불나는 산 있잖아. 갓도 안 올라가고 누구 속아서 샀는데 15억 주고 사놨는데 근데 모텔로 임야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바꿔보는 거야. 진상끼리 바꿔도 진상이에요. 그 진상끼리 바꿔도 진상이라니까 그거는. 근데 이런 거는 에이스끼리 바꾸잖아요 지금. 에이스끼리 바꾸잖아요. 소급 감정 인정한다고요? 교환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단 말이에요. 직계 존비속가액 교환 이거는 뭔 얘기냐면 세무사가 자기하고 아들하고 교환을 해서 팔았어. 세무사가. 근데 심판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줬어. 왜? 오로지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을 바꿨다는 거예요. 환산가액으로 합병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다고? 세무사가 했다니까. 세무사가 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했다니까. 가족 간에.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지. 하려면, 가족 간에 하려면 최소한도로 수익형 부동산하고 비수익형 부동산을 맞바꿔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팔기 위해서, 절세 위해서 불과 6개월 사이에 이렇게 교환해갖고 매각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안 봐준 사례가 있어요. 현물출자는 법인의 현물출자가 있고 공동사업의 현물출자가 있는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법인 현물출자는 여러분이 알 일이 아니고 공동사업의 현물출자, 특히 다세대 주택을 6가구로 헐고 10가구로 재건축을 해서 4가구는 일반 분양을 해서 건축비로 충당하는 사례 같은 게 많잖아요. 사실은. 또 옆집하고 내가 2채를 헐어가지고 짓는 케이스도 똑같아요. 그것도 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인데 현물출자가액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세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자, 여기가 현물출자할 때 기준시가였어. 그러면 자 나중에 요게 용지대가 들어가거든요. 땅값을 요만큼 쳤다는 거잖아요. 땅값을 매각을 해서 차익이 났으면 요게 매각에서 차이가 난 건데 요거는 양도소득이 되는 거고 요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자, 원리가 어떻게 돼요? 요 놈을 끌어올리면 양도소득은 늘어나고 사업소득은 줄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대부분 많아. 그럼 어때요? 감정평가를 해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근데 내가 다주택자라 중과세가 돼. 그럼 어떻게 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리하겠죠. 기준시가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세무사들한테 왔을 때만 해도 다 늦어버려요. 늦어버려 이것이. 판단이 끝나야 되고 끝나갖고 한다니까. 그래서 사전에 이거를 지금 말씀처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케이스. 지금 다세대 주택도 있지만은 한 사람이 땅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돈을 대는 사람도 있죠. 건축비를 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현물출자예요. 이 경우도 똑같이 공동사업의 현물출자예요. 예, 그게 2분의 1만 더 현물출자 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 지분이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소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사업소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를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셔야 돼. 양도소득으로 가면 장특공제가 되고 사업소득으로 가면 장특공제가 안 돼요. 여기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자경감에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봐야 돼요. 양도소득은 비사업토지 나대지로 갖고 팔면은 비사업토지가 돼서 중과세가 될 수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고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반해서 사업소득은 그게 없다.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부당행위 계산. 요거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래를 해. 그런데 고저가 양도가 이루어지면,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당하고,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5억짜리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에 팔았어. 만약에 10억에 매각을 했어. 5억이나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 시가와 대가 차이를 뭘로 판단해? 시가와 대가 차이를. 15억짜리를 10억에 줬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났어요? 5억 차이가 났죠? 예. 그러면 지금 고저가 양도에서 저가 양수는 지금 3억과 30%를 기준 룰을 적용한다고. 15억에 30%는 4억 5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억 5천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3억이죠. 그러니까 15억에서 10억으로 그랬으니까 3억을 벗어났죠. 그러면 5억 마이너스 3억이 증여가액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증여세가 여기다 2억이 과세가 된다.
5억에서 3억을 빼주니까 3억까지를 받는다는 거니까. 대신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여기 부위는 기준금액이 여기서 기준금액이 5%와 3억이에요. 5%와 3억. 그러니까 15억이니까 7,500만 원이 5%다. 7,500. 그런데 7,500인데 15억에서 10억 차이가 7,500만 원을 벗어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 10억에 여기서 7,500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가로 가버린 거지. 15억으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15억으로 내고 아들은 10억을 돈을 아버지한테 줬는데 2억을 증여세를 부과하고 아버지의 15억짜리를 아들은 10억만 주고 사도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물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직거래잖아요. 직거래. 그러니까 직거래 중에 낮은 금액들이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제가 법상이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취득세도 부당이 걸리니까 실가제로 15억으로 가죠. 취득세도 15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상거래고 세법에서 허용하는 거래다. 여기 이제 부당이 걸려서 요거를 15억으로 어차피 과세를 하는데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네.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12억 초과되는 것만 양도세를 무니까 의도적으로 아버지는 저가로 양도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일부러 저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를 해가지고 증여세를 왕창 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획적 의도적으로 할 거는 증여를 하고 저가 양도를 해서 나중에 아들은 나중에 팔 때 아들은 어떻게 10억 플러스 증여세 2억 냈잖아요. 12억이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2억의 증여세 물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15억으로 과세받았다고 아들 또 취득가를 15억으로 인정해 준 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 문제예요. 따로따로 따진다. 네.